뉴스 시작합니다. 김윤수입니다. 파열음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윤희숙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인적 쇄신 대상을 규정하고 공개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당이 새로워지는 걸 막은 채 아무것도 필요 없다는 분들은 당을 떠나야 한다면서 인적 쇄신 영순이라고 했습니다. 국민의힘을 절망에 빠뜨린 8대 사건까지 지목하면서 책임 있는 이들을 직격했습니다. 혁신위가 던진 공개 경고에 당내 갈등은 격화되는 모습입니다. 오늘의 첫 소식, 백승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전 혁신안 발표 때와 달리 기자들과 눈높이를 맞춰 앉은 윤희숙 국민의힘 혁신위원장. 진솔하게 말하고 싶어서라고 운을 띄우더니 당 쇄신의 첫걸음은 사과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더 이상 사과할 필요도 없고 반성할 필요도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지금 당을 죽는 길로 다시 밀어넣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런 분들이 인적 쇄신의 영순이라고 생각합니다. 사과는커녕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분들은 당을 떠나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강도 높은 발언도 이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사과가 필요한 8개 사건을 일일이 열거했습니다. 해당되는 사람은 최대한 빠르게 개별적으로 사과하라는 겁니다. 첫 번째가 그 대선 패배. 두 번째, 정말 후보 등록 당일에 새벽 3시에 후보 교체를 해서 당원과 국민들에게 충격을 줬습니다. 직접 이름을 언급하진 않았지만 김문수 전 후보와 한동훈 전 대표 등도 포함됐습니다. 더 경쟁력 있는 후보를 내보내겠다라고 굳게 몇 번이나 약속한 후보가 전당대회에서 선출되자마자 입장을 바꿔서 당원들을 배신했습니다. 당대표 가족이 연루된 당 게시판 문제를 빨리 수습하지 않고 해결하지 않아서 특정 계파를 가리지 않고 인적 쇄신 대상을 폭넓게 언급한 겁니다. 이 밖에도 대통령 관저앞 시위나 대통령의 국정운영 왜곡 방치 등도 포함됐습니다. 또 당원 소환제 요건을 완화해 이들이 소환 대상 1순위가 될 가능성까지 시사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백승현입니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인적 쇄신 대상에 지목된 국민의힘 의원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여지없이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당 지도부도 특정 계파를 몰아내는 방식은 안 된다는 입장이라서 이 혁신안을 둘러싼 의견차는 좀처럼 좁히기 어려워 보입니다. 김호영 기자입니다. 지난 대선 당시 후보 교체에 찬성했던 국민의힘의 한 중진 의원은 윤희숙 혁신위원장의 3호 혁신안인 사과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법과 당원 당규를 위반하지 않았다며 그동안 당 지도부가 사퇴하기도 하고 사과도 여러 차례 했지 않냐는 겁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관저 앞에서 시위를 했던 또 다른 의원 역시 계엄을 옹호한 게 아니라 체포영장 청구가 적법했는지 따져보기 위해 갔던 것이라며 사과하면 쇄신인가라고 되물었습니다. 앞서 1호와 2호 혁신안을 두고도 당 지도부는 속도와 방식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송원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오늘 한 방송에 출연해 혁신위가 인적 청산을 먼저 얘기했는데 순서가 거꾸로 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대선 백서를 통해 과정을 정리한 뒤 책임을 묻는 것이 순서라는 지적입니다. 당내 반발이 이어지면서 혁신안이 비대위 의결을 받을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 남은 4호 혁신안은 전당대회 룰 변경이어서 당내 갈등은 더 격화될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김호영입니다. 내일부터 이재명 정부 초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줄줄이 열립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후보자 16명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됩니다. 여야가 전면전에 돌입한 가운데 갑질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두고 거센 공방을 주고받는 중입니다. 국민의힘은 쓰레기 같은 갑질이라면서 공세 수위를 끌어올린 반면 민주당은 악의적 신상털기라면서 엄호에 나섰습니다. 이혜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방어막을 쳤습니다. 보좌진 갑질 의혹은 악의적 신상털기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바탕으로 한 악의적인 신상털기이자 명백한 흠집 내기에 불과합니다. 강 후보자를 공개적으로 옹호하는 동료 의원도 나왔습니다. 허종식 의원은 강 후보자에 대해 장애인 딸을 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랑이 넘치는 분이라며 갑질을 했을 리 없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실도 강 후보자에 힘을 실었습니다. 잘 소명이 되고
그리고 한편으로 국민적 의혹에 대한 설명도 되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전국 주도권 문제와도 맞물린 만큼 물러설 수 없다는 판단을 한 것 같다고 했습니다. 강 후보자도 여당 청문위원들에게 갑질 의혹 제보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메시지를 보내며 강행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강 후보자가 2차 가해를 하고 있다며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송원석 원내대표는 땅콩 갑질보다 훨씬 심각한 쓰레기 갑질이라고 비판했고, 한동훈 전 대표는 민주당이 을을 위해 만든 을지로위원회를 갑지로위원회로 바꾸라고 했습니다. 청문회 날 다 설명을 하겠다 하는 것도 민주당에서 지난번 김민석 국무총리 때 했던 그 방식을 또 그대로 써먹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국민의힘은 청문회 이후에도 부적절한 인선이란 점을 부각하며 여론전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이혜주입니다. 논문 표절 의혹과 함께 각종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정면 돌파에 나섰습니다. 제자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선 실질적 저자는 본인이라고 전면 반박했습니다. 학계에선 이 같은 후보자의 설명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김지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에게 인사청문회 참고 자료를 보낸 건 지난 7일. 자료를 통해 자신을 향한 의혹들을 적극 반박했습니다. 우선 중복게재 의혹이 제기된 2018년 논문 2편은 서로 다른 논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피로감과 불쾌근레어라는 용어 말고는 실험 환경과 참가자가 똑같고 결론까지 유사한 논문이라는 지적에 대해 근레어와 피로감은 다른 개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석박사 제자들의 논문을 도용했다는 의혹도 부인했습니다. 학술지에 실린 논문의 실질적 저자는 논문 작성 기여도가 큰 후보자 자신이라는 게 이 후보자의 주장. 인사청문회에서 여러 의혹들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여당에 피력한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중복게재 의혹에 대한 후보자의 해명을 어떻게 보는지 학계 인사들에게 물었습니다. 관련 전공 분야의 A 교수는 피로감과 불쾌근레어는 같은 맥락의 개념이라며 세부적으로 나누려면 실험 전에 엄밀한 용어 정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후보자의 논문은 근레어에 대한 정의는 있지만 피로감에 대한 정의는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 인접 전공 분야의 B 교수는 근레어와 피로감이 다른 개념이라면 그것을 확인하기 위한 실험도 달라야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오는 16일 열립니다. 채널A 뉴스 김지우입니다. 네, 아는 기자 정치부 홍진 기자 나왔습니다. 자, 홍 기자. 내일부터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시작됩니다. 대통령실은 현재 분위기가 어떤가요? 네, 대체로 문제될 건 없다고 봅니다. 일단 매일같이 쏟아지는 의혹 관련 보도들 정무수석실 산하에 설치된 청문회 TF를 통해 다 체크하고 있다고 하고요. 이재명 대통령에게도 이 상황 보고는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낙마까지 갈 정도냐? 여기에는 노라고 합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의혹들이 똑 떨어지지 않는다고요. 의혹들이 똑 떨어지지 않는다는 게 이게 무슨 말인가요? 네, 야당이 벼르는 첫 타깃 여성가족부 장관 강선우 후보자입니다. 보좌진에게 자기 집 쓰레기를 버리라고 시켰다거나 변기 수리를 맡겼다는 등 제기됐던 갑질 제보가 과연 신빙성이 있냐는 건데요. 마음만 먹으면 공작도 가능하고 피해 당사자로 지목됐던 사람 중에는 갑질을 당하지 않았다는 역증언도 나오는 상황도 봐야 한다는 겁니다. 시중에 떠도는 카더라들이 사실인 양 둔갑된 걸로도 보고 있습니다. 내부에선 전원에 의한 폭로로 낙마하게 된다면 잘못된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그런데 홍 기자, 당장 내일 강선우 후보자 청문회가 열리지 않습니까? 카더라인지 진짜 갑질이 있었는지는 좀 따져봐야 하는 것 아닌지 싶은데요. 네, 하지만 사실상 어렵습니다. 사실관계를 파악하려면 피해자로 지목된 전직 보좌진들을 직접 청문회 증인으로 불러서 듣는 게 중요하겠죠. 하지만 채택된 증인을 보면 갑질과는 관련 없는 이해충돌 의혹과 관련한 2명뿐입니다. 정작 중요한 건 갑질 의혹인데
관련 증인이 없다는 건가요? 네, 증인 신청은요, 소환장을 발부해야 되기 때문에 청문회 일주일 전인 지난 4일에는 여야 합의로 끝냈어야 했습니다. 갑질 의혹이 불거진 건 증인 협의 기간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사실상 피해 당사자를 부를 수도 진상조사를 할 수도 없는 거죠. 여당 보좌진 협의회도 진상조사를 하겠다고 했지만 청문회 전 제대로 된 사실관계를 따지기에는 촉박한 상태입니다. 아무리 촉박하다고 해도 갑질이라는 게 일단 국민 정서상 좀 예민하기도 한 문제잖아요. 이거를 마냥 넘기기에는 부담이 될 것도 같은데요. 네, 그래서 대통령실도요, 그 지점을 우려스럽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갑질 의혹은 누가 봐도 국민 정서에 맞지 않고 버티기에도 부담인 측면은 있거든요. 그래서일까요? 민주당 내부에서도 현직 의원 일부만 옹호에 나설 뿐 당사자 해명에만 의존하는 기류고요. 강유정 대변인도 소명을 지켜보고 판단하겠다 했는데 여지는 열어둔 걸로 해석됩니다. 강 후보자가 여당 여가 위원들에게만 해명문을 발송한 것 또한 이러한 여당 내부의 분위기를 염두한 거란 분석입니다. 국민의힘은 당장 내일 청문회에서 총공세를 할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청문회 하루 전날부터 파상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뒤에서 물심양면 헌신한 보좌진보다 갑질 정치인이 더 중요하냐고요.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부자리 지극정성이 눈에 밟힐 것이라고도 비판했는데요. 사회적 약자 보호가 여가부 장관의 책무인데 갑질 의혹 자체가 더 국민들한테 소구력이 있다고 판단한 거겠죠. 국민의힘 관계자는 인성 의혹이 있는 채로 임명된다면 정작 부처에서 일할 때 신임받지 못하는 게 더 큰 문제일 거라 했습니다. 임명 이유까지 염두한 공세란 겁니다. 현재 야권에서 강 후보자 다음으로 벼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네, 아무래도 16일 예정된 이진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입니다. 논문 표절 의혹이 핵심이죠. 여권에선 충남대 총장 출마 당시 검증을 마친 사안이라며 엄호에 나서고 있고요. 대통령실도 의정 갈등 해결이 시급한 만큼 여기 역시 낙마까진 아니라는 분위기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아는 기자였습니다. 만취한 남성이 택시기사를 무차별 폭행해서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집 주소를 물었을 뿐인데 돌아온 건 욕설과 주먹질이었습니다. 최다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6일 밤 10시쯤 경기 성남시의 도로. 택시 뒷자리에 만취한 남성 승객이 앉아 있습니다. 기사에게 어디로 갈지 목적지도 제대로 밝히지 않고 다짜고짜 서울로 출발하라고 요구합니다. 목적지를 확인하려는 기사를 향해 욕설과 폭언을 하더니 기사의 머리채를 붙잡습니다. 기사의 머리를 뒤로 잡아당기더니 주먹으로 기사를 마구 때립니다. 기사가 승객을 말려보지만 아랑곳 않고 주먹이 날아옵니다. 승객의 폭행은 택시기사의 112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기까지 5분 가까이 계속됐습니다. 손님에게 맞은 40대 택시기사는 목 등을 다쳐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맞아. 술 많이 먹었어요. 얘기하더라고요. 죽인다고 막 그러면서 이제 때린 걸 많이 아팠어요. 저 일주일을 일을 못했어요. 50대 남성 승객은 경찰 조사에서 만취 상태라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서도 기사에게 미안하고 잘못을 인정한다고 진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승객을 조사한 뒤 사건을 검찰에 넘길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최다희입니다. 오늘 낮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해 8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부산 앞바다에선 길이 7m 새끼 향고래가 발견됐습니다. 조현진 기자입니다. 불이 난 아파트 벽면과 창문으로 쉴 새 없이 물을 뿌리는 순간 남성 한 명이 황급히 난간위로 발부터 걸치며 탈출합니다. 이 아파트 2층 가정집에서 불이 난 건 오늘 오후 12시 20분쯤. 집에 있던 80대 여성 등 2명이 숨지고 인근 주민 등 6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동이 막 트는 바닷가 수면에 검은빛 물체가 유유히 헤엄칩니다. 가까이 가서 확인하니 7m 길이의 새끼 향고래입니다. 고래가 바위에 걸린 것 같다는 신고를 받은 해경은
연안까지 들어온 고래를 먼바다로 유도하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안쪽으로 들어오기로 자기가 마음을 먹은 것 같아가지고 저희가 출로를 좀 이렇게 확보를 하면서 주변 선박이라던가 출구 쪽으로 해서 유도를 해나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고가도로 위에 오토바이 한 대가 쓰러져 있습니다. 오늘 새벽 5시쯤 오토바이가 고가도로 벽면에 부딪히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가 15m 고가도로 아래로 떨어져 숨졌습니다. 동승자는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채널A 뉴스 조현진입니다. 태국에서 우리나라 관광객들끼리 집단 난투극을 벌였습니다. 격렬했던 육탄전이 영상에 그대로 담겼는데 나라 망신도 이런 망신이 없다는 반응입니다. 장치혁 기자입니다. 식당에서 큰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플라스틱 바구니, 맥주잔과 유리 접시가 날아다닙니다. 주먹으로 상대를 가격하면서 싸움은 더욱 거칠어집니다. 이틀 전 현지 시각 새벽 3시 반쯤 싸움이 벌어진 이곳은 태국의 유명 관광지 파타야 중심지입니다. 태국식 전골과 바베큐로 인기 있는 식당이라 새벽에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현지 매체에 따르면 싸움에 가담한 사람들은 모두 한국인 여행객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부 가담자의 몸에는 문신이 크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파타야 경찰은 현장에서 몸싸움에 연루된 한국인 4명을 체포했습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싸움을 벌인 4명 모두 같은 테이블에서 식사를 했던 일행이었습니다. 태국 현지 언론은 식사 도중 말다툼을 하다가 갑자기 몸싸움으로 번졌다고 보도했습니다. 가게 주인은 싸움을 벌인 양쪽에게 각각 5만 바트씩 합계 10만 바트, 우리 돈 약 424만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몸싸움에 연루된 이들은 모두 손해배상에 합의했고 청구된 금액을 지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들을 공공장소에서 싸운 혐의로 입건하고 벌금을 부과한 뒤 석방했습니다. 채널A 뉴스 장치혁입니다. 푹푹 찌던 찜통 같은 날씨가 한순간에 태도를 바꾼 것 같습니다. 영동과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폭염 걱정 한창 하다가 이번 주는 비 피해를 우려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배유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뜨거운 날씨에 하천 물놀이장은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떨어지는 물세례를 일부러 맞으며 부덥지근한 더위를 잠시나마 잊어봅니다. 더운데 물에 들어가니까 시원한데요? 빨갛게 익은 얼굴로 야구공을 던져보는 꿈나무들에게도 더위는 쉽지 않은 상대입니다. 괜찮을 줄 알았는데 훈련해보니까 엄청 더웠어. 땀이 막 흐르고. 하지만 무더위가 잠시 물러가고 비 피해에 대비해야 합니다.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큰 비가 예보됐기 때문입니다. 전남 장흥과 나주, 강진, 해남 등 호남 지역을 중심으로 발표된 호우특보는 오후 늦게부터 경북과 경남 지역까지 확대됐습니다. 이 앞에는 비가 안 와서 걱정했고 지금은 여기 몇 번 이렇게 수해가 막 일어나고 그랬어요. 그런 현상이 이렇게 생길까 상당히 우리가 걱정하고 있습니다. 경상권이 현재 150mm 이상, 시간당으로는 최대 50mm 이상의 많은 비가 지역에 따라서는 내릴 수가 있고요. 강한 비가 강원 동해안까지 이어지는 곳으로. 남부지방에 내리는 비는 모레까지 계속됩니다. 아직 장마 전선이 소멸되지 않은 중부지방에도 주중부터 많은 비가 내릴 걸로 예상됩니다. 행정안전부는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예상된다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배유미입니다. 요즘 날이 너무 덥다 보니 이런 일까지 일어나네요. 가만히 있던 집 유리창, 그것도 강화 유리가 쩍 하고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우리 집 유리는 안전할까요? 오세정 기자입니다. 세종시 상가 건물에 입주한 미용실. 강화 유리로 만든 매장 출입문이 작은 조각들로 산산이 깨져서 매장 내부를 볼 수 없습니다. 유리문이 부서진 채 발견된 건 지난 10일 아침. 출근해서 문을 열려고 하는데 문이 깨져 있었어요. 아침 9시 40분경이에요. 저희는 누군가가 일부러 깼나? 경찰에 신고를 하고 상가 CCTV를 확인했지만 유리가 깨진 걸로 추정되는 시간대에 오간 사람은 없었습니다.
유리가 깨진 매장은 파편이 튀지 않도록 이렇게 테이프를 붙여 임시 조치를 해놨습니다. 상가 사람들은 폭염으로 인한 파손 가능성을 의심합니다. 다른 매장에서도 지난 2019년 8월 똑같은 유리 파손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경찰이 깨진 유리를 수거해 감식했더니 외부 충격이 아닌 유리 속 미세한 불순물의 열팽창으로 인한 자연적 파손이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번에 유리문이 부서진 전날 세종시의 낮 최고 기온은 35도였습니다. 미세한 이물질이 있어서 그 이물질이 열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터져버린 거예요. 전문가들은 폭염이 계속되면 유사한 피해가 잇따를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33도에서 35도 이상 올라가게 되면 열 팽창이 더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자파 현상은 더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전문가들은 강화유리 대신 두 겹으로 만들어 자연 파손에 강한 적층 유리를 쓰거나 유리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면 바로 파손 여부를 확인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채널A 뉴스 오세정입니다. 들끓는 폭염에 밥상 물가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국민 횟감으로 불리는 광어와 우럭 가격이 치솟고 있는데요. 소자 회 한 판 시키기도 부담스러워졌습니다. 김설혜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대형마트 수산물 코너입니다. 국민 횟감이라고 불리는 광어가 먹기 좋게 포장돼 있습니다. 장을 보러 온 시민들은 가격표를 유심히 살펴보는가 싶더니 포장된 횟감을 집어다 놓기를 반복합니다. 네, 회 좋아하는 편인데 오늘도 살려고 했는데 막상 손이 가다가 말았어요. 광어회는 횟집에서 술안주로 제격이지만 가격 부담에 선뜻 주문하기가 망설여집니다. 2인 분량의 광어 소자 사이즈입니다. 소매가로 6만 원에 판매되고 있는데요. 지난해 광어회 도매 가격은 1kg당 19,300원으로 지난해 대비 14% 증가했습니다. 광어와 함께 사람들이 즐겨 찾는 우럭의 도매 가격은 1년 전보다 41.8% 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 횟집 메뉴판에서 우럭을 찾아보기 어려울 지경입니다. 광어와 우럭 가격이 연일 상승하고 있는 것은 기후변화로 바다가 뜨거워져 양식 출하량이 급감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역대급 고수온으로 양식장에서 어린 물고기들이 집단 폐사했고 올해도 폭염이 일찍부터 덮쳐 수급 불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우럭 같은 경우는 수온이 18도에서 21도 정도가, 광어는 20도에서 25도가 적정 수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양식장에서는 작년 가을 어린 물고기를 새로 들였지만 상품 크기로 자라기까지 좋기 1년 이상은 걸립니다. 수급 불안으로 인해 수산물 가격이 오르는 피시플레이션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김설혜입니다. 한 번 접는 폴더블 폰 시대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접고 또 접는 3단 폴더블 폰이 곧 찾아옵니다. 김태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백화점 한켠에 마련된 스마트폰 전시장입니다. 전시장 안은 삼성전자가 최근 공개한 신형 폴더블 스마트폰을 구경하러 온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이번에 공개된 신제품은 이렇게 한 번 접어도 일반 다용 스마트폰과 두께가 비슷할 정도로 얇은데요. 삼성전자는 여기서 한 번 더 접을 수 있는 3단 폴더블 폰까지 올해 안에 출시할 계획입니다. 삼성의 두 번 접는 스마트폰은 화면이 총 3부분으로 나뉘어 지그재그 형태로 병품처럼 접힐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제품을 접을 때 화면이나 콘텐츠가 끊김없이 연결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3단계 나오는 이제 폴더블 나온다면 그만큼 영상 콘텐츠에 대해서 많이 기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은 뭐 일반 패드를 굳이 살 필요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넓게 보면서도 휴대성까지 좋은 두 번 접는 기술은 이제 폴더블 폰의 핵심 경쟁 요소로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고도화된 기술이 필요하다 보니 현재 시장에 상용화된 3단 폴더블 폰은 지난해 9월 출시된 중국 화웨이 제품이 유일합니다. This is literally a full-sized 10-inch tablet in your pocket. 하지만 내구성이 문제로 지적됐던 만큼 삼성전자가 화웨이 제품과 비교해 내구성과 완성도 면에서 얼마나 경쟁력을 보여줄지가 관건입니다. 그동안 폴더블 제품을 내지 않았던 애플도 내년 하반기 새로운 형태의 접는 스마트폰 출격을 예고하며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초슬림을 넘어 접히는 기술까지 폴더블 폰의 경쟁이 갈수록 격화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태우입니다.
북한 김정은이 연일 러시아와의 밀착 행보를 과시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호화스러운 요트 안에서 러시아 외무장관과 만나는 장면을 공개했는데요. 김정은의 요트, 그 내부는 과연 어떻게 생겼을까요? 이현재 기자입니다. 하얀 요트 한 대가 흰 물살을 가르며 등장합니다. 정박 후 요트에 탑승해 있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 일행을 반갑게 맞이합니다. 흰색 통과 주광색 조명이 어우러진 갑판부터 고급스러운 느낌이 가득합니다. 이어 내부에서 회의도 진행했는데 금장 장식으로 꾸며진 테이블과 의자, 에어컨과 깔끔한 다운라이트 인테리어까지 북한의 기술 수준으로는 완성하기 어려운 화려한 내장재들이 눈에 띕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라브로브 동지와 반갑게 상봉하시고 따뜻하고 동지적 신뢰가 넘치는 분위기 속에서 담화를 나누시었습니다. 북한 조선중앙TV가 오늘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의 방북 소식을 전하면서 호화 요트 내부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화려한 내부 장식이 대부분 해외 수입품으로 추정되는데 북한에 대한 사치품 수출은 2006년 결의된 유엔 대북 제재 1718호 위반입니다. 전문가들은 해당 요트가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물려받은 48m 길이의 999호 요트로 보고 있습니다. 북한이 러시아와의 관계를 등에 업고 대놓고 대북 제재를 무시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제재에도 불구하고 호화 요트, 호화 유람선 같은 요트에서 회의를 함으로써 김정은의 체제의 건재함을 좀 보여주려고 하는 거다. 지난해에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1,700억 원 상당의 아우루스 세나트 세단을 선물하는 등 대북 제재 위반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현재입니다.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은 공무원 기강 잡기에 나섰습니다. 금검 절약, 부패 방지 차원에서 술을 마시지 말라며 금주령을 내렸는데요. 이 때문인지 중국의 고급 전통주 마오타이 소비가 크게 줄면서 가격이 폭락했습니다. 베이징에서 이윤상 특파원이 전합니다. 한 남성이 호텔 로비 앞에서 여성 직원에게 화를 내며 물건을 집어 던집니다. 또 다른 여직원에게 발길질을 하고 협박성 발언도 서슴지 않습니다. 얼마 전 중국 중남부 후베이성의 한 공무원이 술에 취해 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행패를 부리는 모습입니다. 이 공무원은 결국 정직 처분됐습니다. 3달 전에는 역시 후베이성과 안후이성에서 술 접대를 받은 공직자 2명이 과음으로 잇따라 숨졌습니다. 술 관련 사고가 잇따르자 중국 정부는 올해 5월 공직자 업무 중 고급 술과 요리 제공을 받지 못하도록 새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엄격한 규정 탓에 효과는 민간 분야에까지 나타났습니다. 중국 정부가 공직사회에 대한 기강 잡기에 나서자 중국 전통주 마오타이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고급 술 마오타이의 거래가 줄면서 가격이 올해 초에 비해 20% 넘게 떨어진 겁니다. 술집에는 손님이 끊기는 등 술 모임 자체를 꺼리는 분위기도 번지고 있습니다. 일부 고급 호텔 음식점들은 노점상을 차리고 고가의 음식을 싼 값에 파는 등 자구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중국 정부는 정상적인 모임까지 금지한 게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현지 매체들은 이번 금주령으로 소비 심리 위축이 장기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이윤상입니다. 기름을 싣고 달리던 인도의 한 열차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선로 균열로 열차가 전복됐을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김용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선로에 넘어진 열차에서 검붉은 화염과 함께 거대한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불길은 걷잡을 수 없이 번지고 검은 연기는 온 동네를 집어삼키듯 하늘 높이 치솟습니다. 현지 시각 오늘 새벽 인도 타밀나두주 티루발루루의 기차역 근처에서 디젤 연료를 싣고 가던 열차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한 겁니다. 마을 주민들은 더 큰 폭발을 막기 위해 불이 붙지 않는 탱크를 힘을 합쳐 분리합니다. 사상자는 없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당국은 이번 화재가 선로 균열로 인한 열차 전복에서 비롯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대형 트레일러 한 대가 가장 오른쪽 차선에서 달립니다.
그런데 갑자기 방향을 바꿔 중앙 분리대로 향하더니 중심을 잃고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쓰러집니다. 그 순간 마주오던 차량들이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그대로 충돌합니다. 현지 시각 10일 미국 코첼라밸리 인근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입니다. Went over the guardrail and traveled into the eastbound lanes. It collided into multiple vehicles. As a result of that collision, there were many major injuries, and then there were also 2 fatalities that resulted. 현지 경찰은 운전자의 과실을 조사 중입니다. 공항 활주로에 침입한 한 남성이 이륙 준비 중인 비행기에 달려듭니다. 보안 요원들을 따돌리며 비행기 뒤편으로 가던 중 갑자기 비행기 엔진에 빨려 들어갑니다. 현재 시각 8일 이탈리아 베르가모 공항 활주로에 침입한 30대 남성이 비행기 엔진에 빨려 들어가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당시 영상이 뒤늦게 공개됐습니다. 숨진 남성은 항공사 직원이나 승객이 아닌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현지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채널A 뉴스 김용성입니다. 철마다 아름다운 풍광을 뽐내면서 이 천하 제일로 꼽혀온 금강산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확정됐습니다. 이번 등재로 북한의 세계유산은 3건으로 늘어났습니다. 어제 우리 방구천 안각화가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데 이어서 남북한 문화유산이 나란히 결실을 거두게 됐습니다. 송채은 기자입니다. 한민족 최고 명산으로 꼽히는 금강산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이 됐습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오늘 프랑스 파리 유네스코 본부에서 열린 회의에서 북한 측이 신청한 금강산을 세계유산으로 확정했습니다. 금강산은 높이 1638m의 비로봉을 중심으로 수많은 봉우리와 기암괴석이 어우러져 있습니다. 위치에 따라 외금강, 내금강, 해금강, 신금강 등으로 나뉘어 사시사철 풍경이 달라집니다. 특히 곳곳에 고찰과 암자 등이 조성돼 불교유산의 명소로도 평가받습니다. 이번 등재로 금강산은 고구려 고분군, 개성 역사 유적지구에 이어 북한의 3번째 세계유산이 됐습니다. 전날 한국의 울산 반구천 암각화에 이어 금강산도 등재에 성공하면서 남북한 문화유산이 나란히 등재되는 결실을 거두게 됐습니다. 채널A 뉴스 송채은입니다. 의대 증원 정책에 반대하며 학교를 떠났던 의대생들이 복귀를 선언했습니다. 무려 17개월 만으로 유급이나 재적 처분을 받기 직전 이 정부와 학교를 향해 복귀할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고 한 겁니다. 기나긴 의정 갈등은 과연 끝나는 걸까요? 홍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의대생 단체 대표가 대학으로의 전격 복귀를 선언했습니다. 의대생 증원 등에 반발하며 학교를 떠난 지 17개월 만입니다. 국민들께 진심을 담아 말씀 올리고 싶습니다. 의과대학 학생들 전원이 성실하게 학업에 임하여 필수적인 의료 분야에서 국민 건강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도움을 구체적 복귀 시점을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공동 입장문에는 학사 일정 정상화를 통해 의대생들이 복귀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달라는 요구도 담겼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복귀 논의 과정에서 정부, 학교 측과의 이견 노출 가능성도 있습니다. 앞서 교육부가 미복귀 의대생 8,300여 명에 대해 유급 등의 조치를 예고한 걸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대표적입니다. 의대 학장단체인 KAMC 관계자도 채널A에 의대생 복귀는 환영한다면서도 의대생들의 1학기 유급은 원칙대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전부 없던 일로 하면 형평성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이탈 의대생의 수업 공백을 메우기 위한 학사 일정 조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부는 학사 일정 조정 등에 대해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며 신중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의대생들이 복귀를 선언한 가운데 전공의 단체도 내일 여당 소속 국회 보건복지위원들과 만납니다. 이 자리에서 전공의 복귀에 대한 논의도 진행될 걸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홍란입니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전시 작전권 환수를 이 협상 카드로 검토하는 걸로 알려졌던 대통령실이 돌연 선을 긋고 나섰습니다. 장기적인 현안일 뿐이지 이번 한미 협상 테이블에 올릴 의제가 아니라는 건데요. 왜 그런 건지 이솔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전시 작전권 환수를 협상 카드로 활용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채널A에 전자권 협의가 개시된 것도 없고 관세와 관련한 협상 카드도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어 전자권 환수는 장기적인 현안이기 때문에 그동안 추진하던 것에서 상황이 달라진 건 없다며 다른 채널에서도 현재 특별한 관련 협의가 진행되는 것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당초 정부는 전자권 전환을 미국과의 관세 협상의 패키지 딜로 포함하는 안을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야권을 중심으로 우려와 비판이 제기되자 입장을 정리한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이재명 정부가 관세 협상 중간에 전자권 환수 문제를 꺼내들었습니다. 협상을 하라고 했더니 안보를 포기하고 있습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안보를 정치 카드로 삼으면 그 대가는 결국 국민이 치러야 한다고 지적했고 한동훈 전 대표 역시 국민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전자권 전환을 중장기 과제로 계속 추진하겠다는 방침이지만 다음 달 1일 예정된 한미 상호관세 유예 종료까지 남은 시간이 부족한 데다 자칫 정쟁으로 번질 우려도 있다는 점들을 고려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이소리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감된 뒤부터 서울구치소가 각종 민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일부 지지자들이 에어컨도 없는 독방에 가두는 건 정치 보복 아니냐며 항의를 하고 있는 건데요. 법무부는 매일 온도를 체크해서 관리하고 있다며 일각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보도에 김지윤 기자입니다. 서울구치소장이 수신인으로 적힌 탄원서입니다. 폭염주의보가 발령된 가운데 선풍기만 가동하는 건 인권 침해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용 중인 방에 즉각 냉방을 하란 내용이 담겼습니다.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SNS를 통해 공유하고 있는 탄원서로 팩스로 서울구치소에 전송되고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에어컨 없이 선풍기 한 대만 달린 이평 남짓한 독방에 구속돼 있는 윤 전 대통령의 수감 환경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내용의 항의 민원이 전화와 팩스로 빗발치자 오늘 법무부가 해명에 나섰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일반 수용거실과 동일한 독거실에 수용돼 있다며 수용동의 온도를 매일 확인하고 있다고 한 겁니다. 윤 전 대통령이 운동 시간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습니다. 일반 수용자들과 똑같이 일과 중 1시간 이내로 실외 운동을 하고 있다며 다만 다른 수용자들과 접촉 차단을 위해 분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내란 특검은 내일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을 소환해 조사하겠다고 예고한 상태입니다. 지난 11일 재구속 이후 첫 특검 소환에 불응한 윤 전 대통령 측은 내일 소환에 응할지 고심하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채널A 뉴스 김지윤입니다. 네, 열왕래랑 정치부 이준성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 모습이 보이는데 뭘 적당히 하란 건가요? 네, 바로 아첨입니다. 이재명 1기 정부 내각 추천이 끝난 후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올린 소회가 화제였죠. 대통령의 눈이 너무 높다며 수많은 검토 뒤에도 조금만 더 고민해 보시죠가 돌아올 때면 서러웠다고 쓴 겁니다. 그러니까 인사 추천 과정이 그만큼 철저했다, 이런 건가요? 맞습니다. 깐깐한 검증을 거쳤다는 걸 부각한 건데요. 하지만 이진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나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두고 각종 의혹과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야당 공세도 여전하고요. 부적격자들이 정부 안에 가득해. 이진숙은 표절왕, 강선우는 갑질왕, 국민검증 각오해. 그래서 아첨이라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요, 강훈식 비서실장을 향해 푹 아첨도 적당히라고 했습니다. 논문 표절, 갑질 등 지금 나오는 장관 후보자 논란들이 그럼 대통령 눈높이라고 자백하는 거냐, 유유상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될 인사청문회 슈퍼위크에 불이 붙은 셈입니다. 네, 내일 인사청문회 잘 지켜봐야겠죠. 자, 두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보이는데 나 홀로 뭘 한다는 건가요? 네, 나 홀로 당대표 출마입니다. 개혁신당이 이달 말 전당대회를 열고 새 지도부를 뽑는데요.
당대표 후보는 이준석 의원 말고 출마자가 없습니다. 개혁신당의 미래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지만 우리 아직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저는 감히 당의 미래를 바꾸는 리더십에 도전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당대표 후보가 혼자 나온 건 좀 이례적인 것 같기도 한데요. 네, 그렇습니다. 당대표와 함께 당을 이끌 최고위원 후보자들은 어땠을까요? 총 7명이 등록을 마쳤습니다. 친 이준석계 의사들도 대거 출마했는데 이 중 3명이 선출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당대표 혼자서 출마를 하면 바로 뭐 당선이 되는 건가요? 네, 경쟁자가 없으니 당대표는 찬반 투표로 진행됩니다. 찬성이 30%만 이상 되면 당대표가 되는 겁니다. 무난히 당대표가 될 거란 전망이 지배적인데 반대로 사실상 이준석 원톱 체제의 완성으로 누가 당에서 비판이나 제대로 하겠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주제 하나 더 보겠습니다. 뭐가 가고 뭐가 왔다. 뭡니까? 네, 바로 동기입니다. 오늘 대통령실이 발표한 인사 중 법제처장이 관심이었습니다. 법제처장에 임명된 조원철 변호사, 사법연수원 18기로 이재명 대통령의 동기입니다. 지난주 면직된 이완규 전 처장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연수원 동기였는데 대통령의 연수원 동기가 잇따라 법제처장을 하게 된 겁니다. 특이한 공통점이네요. 네, 공통점은 또 있습니다. 바로 대통령이 어려울 때 도움을 준 변호인 출신이란 겁니다. 이완규 전 처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시절 법무부 징계 관련 소송을 담당했었죠. 항상 해야 되겠죠. 저는 예상했지 않았던 판결이었기 때문에. 신임 조 처장은 이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을 변호했습니다. 야당은 반발을 했을 것 같은데요. 네, 이해 충돌 요소가 있는 보은성 인사라고 비판했습니다. 다만 대통령실은 법관과 변호사로서의 실무 경험을 높이 산 인사라는 입장입니다. 어쨌든 시작 지점이 묘하게 닮은 두 전현직 법제처장. 그 결말은 같을지 다를지 어떤 결말일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맹위를 떨치던 폭염은 가고 이제는 폭우입니다. 열돔 현상이 완화되며 대부분 지역에 유지됐던 폭염특보는 해제가 됐고요. 남부지방에 호우특보가 내려졌습니다. 비가 내리며 날씨가 반전되는 건데요. 토요일까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겠습니다. 이번 비는 수증기가 유입되고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가 충돌하면서 내리는 비입니다. 대기 불안정이 심해지면서 동해안과 남부에 시간당 50mm 이상 쏟아지겠습니다. 모레까지 영남의 많게는 150mm 이상, 강원에 120mm 이상 등 양이 많겠고요. 서울은 40mm 예상됩니다. 내일 23도 안팎에서 시작돼 서울 최고 29도, 대구 30도 등 폭염이 한풀 꺾이겠습니다. 열대야도 없겠습니다. 당분간 30도 안팎으로 큰 더위는 없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